그리고 나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아니 나는 열매가 노랗게 되면서 떨어지는 거 못 봤어. 꽃이 피다가 없어져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양 부분. 이런 증상, 열매가 쭈글쭈글 되는데 속에가 물러요. 물처럼 말캉말캉해지고 그 속에 있는 게 이렇게 까보면은 알코올 발효돼가지고 신내 나고 하는 게 이거는 염부가라고 하는데 칼슘 결핍입니다. 칼슘 결핍이고 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출장 나갔을 때 요 사진 찍은 게 사과대추, 왕대추인데 관수 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주는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칼슘 결핍은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안 줬을 때 칼슘 결핍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봄 가뭄이 들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여름철에 이렇게 물을 못 준다든가 그러면은 칼슘 결핍에 의해서 이렇게 염부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요. 마그네슘 결핍, 대추나무는 이상하게 이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아무리 줘도 마그네슘 결핍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연면시비, 그러니까 칼슘과 마그네슘은 연면시비를 해야 되는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고 열과, 아까 말씀드렸죠. 햇빛에 데여가지고 나타나는 일소 피에 의한 열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물이 직접 맞았을 때 노지 재배를 하는데 빗물이 직접 맞으면은 빗물에 의해서 터지는 열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리적 낙과, 요거는 이 식물체가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주는 양분을 못 만들기 때문에 포도당을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거고, 얘는 잎이 또 누렇게 됐죠. 잎이 누렇게 되면은 마그네슘 결핍에 의해서 광합성을 또 못해요. 그래서 햇빛이 부족한 것과 마그네슘이 결핍된 것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순끝이 타요. 그래서 순끝이 타는 거는 이게 저도 이건 원인을 정확히 몰랐는데 여기 대추연구소에서는 이것도 칼슘이 부족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순이 발화되는 시기에 칼슘 이동이 좀 적어서 여기 끝이 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좀 잘 주시고 칼슘 연면식, 이게 너무 심하다고 하면은 칼슘 연면식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뭐 크게 걱정은 안 돼요. 끝이 타면은 그 밑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사과대추, 대과종 왕대추들은 이 세 가지에서 다 착과를 시키기 때문에 늦게 나온 순에도 착과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좀 타더라도 밑에서 또 나오니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무가 좀 안 이뻐지죠. 근데 그래도 어차피 감전정할 거니까 다 잘라낼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비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다량원소 세 가지가 질소인 칼륨이에요. 세 가지. 그래서 질소가 많으면 낙과가 되니까 질소 안 줄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질소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적당량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를 무조건 안 주면 된다가 아니라 질소는 적당히 줘야 된다. 얘는 단백질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합성하고 열매가 커지고 잎이 커지고 하는데 필요한 게 이 질소예요. 수량이 증대가 됩니다. 근데 많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많을 때는 너무 과분해지고 그리고 꽃눈이 불량해지고 낙과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안 주면 되냐? 아닌 거예요. 주긴 주되 너무 많이 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산은 모든 생육에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세포질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화 결실, 품질, 당도, 냉해 방지, 저장 모든 거에 다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인산지 비료를 안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꽃은 폈는데 착과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인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칼륨은 동화산물의 이동, 그리고 기공의 개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도를 높이는데 칼륨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칼륨을 주면은 그냥 당이 팍팍 오르는 게 아니고 칼륨을 줌으로 인해서 기공 개폐가 잘 되고 광합성을 잘하게 만들고, 광합성이 된 물질을 잘 이동을 시켜서 당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 과잉일세, 이 토양의 과잉입니다. 땅 속에서 너무 과잉이 되면은 마그네슘, 칼슘이 흡수가 억제된다. 이게 기량작용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또 기량작용을 해요.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 세 가지는 기량작용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저 쉽게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슘은 세포벽의 견고성이니까 저장력을 더 높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니까 엽록소가 없어지면 광합성을 못하죠 아예. 그래서 이제 당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 외로 미량원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붕소가 있는데, 붕소에 대해서도 너무 맹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맹신까지는 하지 마시고 미량원소들은 결핍이 되면 문제, 있으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있으면 있는 거, 없으면 문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많이 줄수록 더 착화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의문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을수록 착화가 되는 게 아니고 없는 거에서 있으면은 효과가 있는 거고, 많으면은 과잉으로 이렇게 장애가 나타납니다. 잎이 이제 뒤집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붕소를 너무 과잉으로 여러 번 많이 줬을 때 이런 식으로 과잉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붕소를 쓴다, 수종 보조제로 난 붕소를 쓸 거다라고 하면은 250g씩 해가지고 2번을 주시면은 이런 과잉 증상이 안 나타나고요. 땅에다가도 줘놓고 그리고 잎에다가도 주고 하면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500g씩 2번 해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과잉으로 관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않게 하는 거는 250g씩 2번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우리 밭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몇 퍼센트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많은지 적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 토양 검정을 꼭 해야 된다. 토양 검사가 우리 전국의 모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료로 토양 검사를 해드려요. 무료로. 그래서 우리 밭에 비료가 많은지 적은지, 어떤 양분이 부족한지를 다 해주실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나서 결과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추 전문가가 아니라 토양 담당자는 다 있거든요. 토양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검정 하는 방법은 한 필지에서 한 5군데에서 3군데 정도 한 삽을 뻗어내고 나서 요 자토층이라고 아까 그 대추나무 캐놨더니 봤죠? 20cm밖에 안 돼요. 그 20cm에 있는 토양을 캐가지고 토양 검사실에 갖다 주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pH,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까지 나옵니다. 중요도 순서예요. 위에부터 중요하게 pH부터 중요하다. pH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 그 다음에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요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설명드릴게요. pH가 중요한 거는, pH는 토양이 알칼리성이냐 아니면은 산성이냐를 나타내요. 근데 그게 너무 산성이거나 너무 알칼리성이면은 모든 양분의 흡수가 안 되거나 잘 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으로 맞춰줘야지 모든 양분의 흡수가 잘 되게끔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디다 적용해요? 내가 pH가 높든 말든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 칼슘 석회비로 나왔는데 이거 갖다 뿌려, 자네 저기 대추 농사 진다며 하면서 나온 게 있다고 갖다 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칼슘, 석회를 주면 좋을지 나쁠지? 주면 좋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안 좋을 수도 있더라. 왜냐면은 석회는 pH가 이게 이제 알칼리성인 거예요. 알칼리성인 pH를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pH가 땅에서 산성이면은 약산성이면 좋은데 얘가 알칼리성이에요. 이미 pH가 높아요. 이 밭의 경우 7.3, 6.5가 적정인데 7.3이에요. 근데 이 밭에다가 석회질 비료를 더 주게 되면은 pH가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석회질 비료를 갖다가 쓸지 말지는 토양 검정을 하면은 나는 쓰거나 안 쓰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토양 검정 안 하면은 pH가 얼마인지 몰라요. 써야 좋은지 안 써야 좋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 검정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유기물. 이건 퇴비입니다. 퇴비가 아까 잠깐 질문하셔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속적인 양분의 공급 가능량을 나타내요. 지속적인 양분 공급, 그리고 미량원소들, 그리고 토양을 좋게 만드는, 나무가 서식하기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기물이 적정 이상으로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질소가 많으면 문제잖아 라고 하시는데, 질소가 많으면은 일단 꽃눈이 커요. 일단 크기 일찍부터 꽃눈이 크고 더 큰 과일을 만들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과일을 만들 잠재력이 있는데,
개화기 때만 안 좋은 거예요. 개화기 때만. 그래서 개화기 때만 적게 만들고 개화기 이후에는 또 많이 만들고 할 수가 없을까? 근데 퇴비로는 그게 좀 조절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료를 준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대신에 이렇게 유기물이 많은 밭에서는, 그런 밭에서는 오히려 환상박피를 함으로 인해서 과일을 더 키울 수 있는 자질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산. 인산은 토양 검정을 하시고선 깜짝 놀라신 분도 있으세요. 이게 한 10년, 15년 정도 재배를 하면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인산은 300에서 400이 적정인데 1000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많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인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인산이 많아도 먹지를 못해요. 토양에 인산이 아무리 많아도 식물이 이거를 뺏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토양에 너무 꽉 결합이 돼 있어요. 흙이랑. 그래서 흙이랑 꽉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가 없어서 해마다 적정량을 시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요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이건 세 가지를 그냥 이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량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기량작용이 뭔데? 라는 게 칼륨이 많은 수준이죠. 그리고 칼슘도 많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마그네슘도 많은 수준인데, 얘가 이게 비율이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칼슘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다 많음이어도 칼슘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 이거는 기량작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래도 그나마 다 많음인데, 많음 그리고 칼슘이 적정이 있다 하더라도 얘가 기량작용 때문에 못 먹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정이다 하더라도 다른 애들이 많으면은 치여가지고 잘 흡수가 안 된다. 이게 기량작용,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세 개를 비율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음이나 적정으로 맞추는 게 좋고, 하나 많음, 두 개 적정이면은 흡수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전도도는 이거는 시설 채소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시설 재배하실 때 이거는 토양의 염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토양이 너무 짜면은 물을 잘 못 먹거든요. 이게 우리 김장하실 때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 놓으면은 소금물로 배추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바깥으로. 그래서 소금물이면은 식물은 물을 뺏기는 상황이 되는데, 뿌리는 막 그대로 막 쭉쭉 뺏기지는 않겠지만 물을 빨아먹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토양이 짜면은. 그래서 이씨가 너무 높으면은 이씨를 좀 낮추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게 너무 높으면은 이 유기물, 퇴비를 많이 주시면은 이거 높은 걸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결과에 따라서 퇴비를 얼마나 줘야 될지, 그리고 비료들을 얼마를 줘야 될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얘는 이제 유기물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pH도 높기 때문에 석회를 주지 말라고 돼 있는 예시고요. 그리고 비료를 준다고 하면은 질소를, 인산을, 가리를 따로 줄 것이냐, 아니면은 같이 들어있는 비료를 하나를 줄 것이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거나 요걸 주거나 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고, 퇴비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는 게 아니고, 퇴비는 주시고 요걸 줄 것이냐 요걸 줄 것이냐, 이렇게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는 유박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농가분들이. 근데 퇴비를 유박 대신에 주면 안 되나? 아니면 유박을 퇴비 대신에 주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저희 보조가 되는 게 이제 봄철쯤 되면은 유기질비로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좀 신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되다 보니까 얘를 대체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퇴비를 주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나는 퇴비 양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유박으로 줄래?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서로 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퇴비는 퇴비인 거고 유박은 유박인 거예요. 따로예요. 별개예요. 그래서 퇴비를 준다고 해서 유기물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퇴비는 3년 동안 천천히 썼기 때문에 유기물을 높일 수가 있는데, 유박은 3개월 만에 한 번에 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해에 쓰는 완효성 비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분해가 되는 3개월짜리 비료다. 그래서 요거를 대신할 수 있어요. 유박은 질소인산 가리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이 퇴비, 유기물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비료, 요거는 이제 다른 밭인 거죠. 얘도 pH가 높고 유기물을 적고, 그래서 밭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밭에는 어떻게 비료를 줬는가에 따라서 적정일 수도 있고 적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밭은
색깔로 몰라요. 색깔은 그 원래 기반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색깔 때문에 뭐 좋고 나쁨이 갈라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경작을 했는가에 따라 다르다. 그거에 따른 이렇게 이런 비료를 볼 수가 있고 토양 검정을 하면은 대추에 대한 직접 담당은 없는 곳도 있겠지만 이거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농촌 지도사는 존재를 합니다. 각 시군별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는 대추에 대해 설명 말고 토양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 라고 해주시면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pH 따라서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은 전체적으로 비료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pH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고요. 표준 12량은 이거 계산해야 될 거 넘기고 제가 계산을 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는 뭐 굳이 이제 넘어가고 요거를 이제 이 용성인비를 예를 드는데 용성인비를 주시는 분은 매년 주셔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예 용성인비나 용가린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신규로 오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꽃은 피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라고 하면은 이 인산질 비료의 결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꽃은 폈지만 착과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얘는 용성인비인데요. 용성인비 구용성 인산 17% 그리고 고토가 마그네슘이거든요. 고토 12%, 알칼리분은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높은 밭에서는 용성인비보다는 용가린을 쓰시는 게 더 좋죠. 알칼리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pH가 낮은 곳에서는 용성인비를 쓰시는 게 좋고 내가 pH가 높거나 낮은 거나 모른다 하면은 그냥 용가린을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2포씩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그네슘질 비료가 있고 요거는 제가 마그네슘 연변 시비할 때 쓰라고 말씀드리는 그냥 비료예요. 20kg짜리 한 보 사다 놓으시고 얘를 물에다가 25마리 3kg 정도만 녹여서 쓰시면 됩니다. 그것도 뒤에 써있고 칼리 비료는 이렇게 45%짜리 단용 비료인데 이게 함량이 많다 보니까 300병에 뭐 7kg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7kg를 뿌리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합쳐져 있는 NK 복합 비료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여기 유박은 질소, 인산, 가리가 다 들어있고요. 얘네들을 계산을 했더니 300평당 200kg인데 열나무에 한 포 정도 주시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유박은 그렇게 공급을 하고 석회질 비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알칼리분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이다 토양이 알칼리성인데다가 더 알칼리성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칼리성이 있는 밭은 이거를 주는 것을 안 주시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표준 12량을 보시면은 퇴비의 경우 이렇게 6년 이상은 3톤 그 대신에 돈분 나는 개분이 좋다던데 그래서 개분을 주겠어 라고 하는 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돈분 토박 퇴비는 농협 같은 데서 호대로 이제 들어오는 퇴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퇴비를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제 주는 양의 22%나 17%를 줘라. 그래서 3톤이니까 한 600kg 정도를 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우분이나 그 볏짚 퇴비는 금방 분해가 돼요. 분해가 빠른데 근데 우분이나 볏짚은 분해가 느리죠. 얘네들이. 왜냐면은 볏짚을 먹고 소들이 이제 변을 놓는 거고 얘네들은 개분은 이제 모이를 먹잖아요. 그래서 더 분해가 더 빠르다. 그래서 양분화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이 주면은 과잉이 될 수가 있어서 적게 줘라 라는 겁니다. 근데 과잉이라는 거는 뭐냐? 질소 과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로 따졌을 때 이런 거고 제가 사실 이제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다 사례를 봤을 때는 대추나무는 약간 질소가 좀 풍족하게 관리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재배하기가 더 좋고 그리고 품질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낙과되는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과되는 것만 좀 한상바피를 통해서 막아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3톤에 17%니까 500kg를 줘라 라는 개분톱밥 대비면은 이게 표준 12량입니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밑거름을 얼마를 줘야 되냐? 퇴비 3톤 그리고 질소, 인산, 가리 따로따로 주면은 38, 7kg 이렇게 따로 주시는 거고요. 석회봉사는 석회 2, 3년에 한 번씩 주는데 꼭 매년 주실 필요가 없고 2, 3년 매번 주실 필요가 없고 pH를 보고 나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소 따로, 인산 따로, 가리 따로 주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보통은 유박으로 주시게 되고, 이 유박으로 전환을 했을 때 200kg, 300평에 200kg니까 계산을 하다 보니 10나무에 한 포 정도 주시면 되고, 퇴비는 한 나무에 한 포 정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산찌비료가 좀 적어져요. 유박으로는 충당이 안 돼요. 15kg 내지 한 포, 20kg 정도를 용가리비나 용성인비로 공급을 하시면은 밑거름으로는 이제 충분히, 밑거름은 봄부터 개화기까지 먹을 양분을 주는 거예요. 봄부터 개화기까지 먹을 양분을 주시고, 그건 유박으로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키워야 되잖아요. 열매를 키울 때는 또 비료가 또 부족해져요. 봄에 준 게 이제 가을까지 가는 게 아니고, 봄에 준 게 여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름에 한 번 더 주는 게 이게 웃거름입니다. 그러면 질소 따로, 칼륨 따로 주면은 25kg, 7kg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NK 목합비료로 주게 되는데, 질소, 인산, 칼륨의 이 비율입니다. 18%, 인산이 0%, 그리고 칼륨이 10%짜리인 비료를 300평에다가 주게 되면은 32kg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00평당 32kg를 한 번에 팍 주게 되면은 질소가 너무 과잉이 되잖아요. 그래서 10kg씩, 300평에 10kg 내지 15kg씩 해서 2번, 3번 나눠서 주는 게 더 안전하다. 그래서 언제까지? 7월 말까지. 8월 중순 때까지 질소를 공급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대충 열매 익는데 크기가 커지고 막 그런 데다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익는 게 좀 늦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숙기가 늦어지고 맛이 좀 적게 들고 당도도 떨어지고 착색도 늦습니다. 그래서 열매에다가 웃거름을 주는 거는 7월 하순까지만 공급을 해주시고, 이건 질소 얘기입니다. 질소를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는 7월 하순까지만 끝내고, 나머지 이제 인산이나 이런 거 따로 주셔도 되겠지만 질소 공급은 7월 하순까지만 완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면 시비하는 거, 옆면 살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잎에다가 이제 자꾸 뭘 더 많이 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같이 섞어주면은 약해가 너무 쉽게 나요. 대추가 열매가 과피가 얇아가지고 이 칼슘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그렇고 이거를 농약이랑 같이 혼용하고 거기다 전착제, 영양제 이런 거 섞어가지고 주면은 약해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을 같이 쓰시지 말고 따로따로 주셔야 돼요. 힘드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과일을 잘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얘들을 따로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칼슘, 마그네슘은, 왜냐면 칼슘은 또 약해가 좀 쉽게 나타나는 이런 비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염화칼슘, 질산칼슘, 초산칼슘이 있는데 얘네들을 500리터에 500g 정도, 그리고 마그네슘은 3kg 정도를 물에 녹여가지고 옆면 시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염화칼슘은 칼슘이 들어있는 거고, 조개 껍데기를 물에다가 녹이는데 염소에다가 녹이면은 염화칼슘, 질산에다 녹이면 질산칼슘이고요. 빙초산에다 녹이면 초산칼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탄산칼슘은 그냥 조개 껍데기가 탄산칼슘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뿌리진 않고요. 사과에서 일소 방지제로는 뿌리긴 하는데, 대충 시설 재배에서 이거 뿌리면은 이제 다시 닦아내야 돼서 많이 사용을 안 하시고, 초산칼슘이나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산칼슘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염화칼슘이나 초산칼슘을 2번 정도 500g씩 타서 2번. 시기는 언제냐? 열매가 이제 좀 맺히고 나서 7월부터 8월까지 이 염화칼슘을 좀 공급을 해주시면은 열매가 연부바 같은 거를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너무 막 터진다, 아니면은 열매가 좀 쭈글쭈글해지고 막 마른다, 이런 거 있을 때 염화칼슘을 좀 공급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아까 같이 섞어 쓰면 안 좋다고 하는 게, 얘네들이 이제 침전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습도가 높고, 그리고 기온이 높은 환경.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상기후 때문인지 몰라도 장마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고온 다습한 조건이 확 되거든요. 그때 농약을 여러 가지 섞어서 주게 되면은 약해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해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혼용을 최대한 안 해주시는 게 좋겠다, 겁니다.